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 이틀 뒤인 토요일 오전 10시에 조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지하 주차장으로의 비공개 출석을 요구하고 있어서 특검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 네, 내란 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고등검찰청입니다. 내란 특검팀이 조사 시간을 확정지었죠? 그렇습니다.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 측과 이틀 뒤인 오는 28일 오전 10시에 조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지하 주차장 비공개 출석과 관련해서 양측의 신경전이 팽팽한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은 인권 보호를 위해 비공개 수사를 요청할 수 있고 특검에서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내란 특검의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을 통해 전직 대통령 누구도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온 적이 없다면서 사실상 출입 방식을 변경하는 건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공개 출석이 아니면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요. 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지하 주차장 출입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도 YTN과의 통화에서 오는 28일 일단 서울고검청사로 가지만 지하 출입료를 개방해야 올라갈 거라며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체포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내비쳤는데요. 지하 출입이 아닐 경우 출석할 수 없다는 건 사실상 출석 조사를 거부하는 거라며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특검법에선 수사 과정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소환 조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사실과 관련해선 일반 조사실을 활용할 거라며 윤 전 대통령의 경호 인력이 대기할 장소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다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오늘 내란 혐의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이죠? 그렇습니다.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공판에서 증인 신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앞서 법원이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던 김 전 장관에 대해 추가 영장을 발부했기 때문에 오늘 구속된 채로 재판에 임하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팀에선 김영수 특검보가 출석했는데요. 앞으로 수사기간 150일 동안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특검은 그동안 검찰 특별수사본부 등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은 의혹도 집중 수사할 거로 보이는데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적힌 메모를 바탕으로 계엄 선포에 앞서 김 전 장관이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는지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이번 재판에서 김 특검은 노 전 사령관에 대해서도 오는 30일까지 추가 기소하겠다며 증거인멸을 막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다른 특검 2개 상황도 전해주시죠. 네, 민준기 특별검사가 이끄는 김건희 특검팀은 다음 주 본격 수사를 앞두고 수사팀을 꾸리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 김 여사 측이 특검 소환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계속 밝혀온 만큼 차츰 일정 조율에 나설 거로 예상됩니다. 최상병 특검팀은 내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이명현 특별검사는 오늘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명령이 정당하지 않으면 항명이 될 수 없다며 박 전 단장에 대한 항소 취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검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회에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추가 경정 예산안 시정 연설을 했습니다. 경기 회복에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며 신속한 추경안 심의와 본회의 통과를 국회에 당부했습니다. 또 오후에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등 일부 인선 결과도 발표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진원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에 나와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추경안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서 국회를 찾았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4일 국회에서 취임 선서를 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만에 국회를 다시 찾았습니다.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국회와 국민에게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대통령은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급하게 추경안을 편성한 건 그만큼 우리 경제 상황이 절박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출 회복이 더딘 가운데 소비와 투자 지표까지 악화 일로에 있다는 건데요. 이 대통령은 이런 경제 위기에 정부가 손을 넣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건 무책임한 방관일 수 있다며
내수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오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경제 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것은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네, 특히 경제는 타이밍이라며 경기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추경안은 크게 소비 진작과 투자 촉진,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해서 전 국민에게 1인당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52만 원까지 소비 쿠폰을 지급하고 지역사랑 상품권 할인율 인상과 발행 규모 확대 방안이 우선 담겼습니다. 철도와 도로 등 사회 간접 자본과 AI, 신재생 에너지 등에 대한 투자 촉진 예산도 3조 9천억 원 편성됐습니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등을 지원하는 민생안정 예산 5조 원도 포함되는데요. 빚을 갚을 여력이 안 되는 취약자주 113만 명에 7년 이상 된 5천만 원 이하 장기 연체 채권을 소각하고 성실하게 빚을 갚는 소상공인에겐 분할 상환 기간 확대, 이자 추가 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오늘 시정연설에서 추경안 외에도 새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한 언급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국회에서 취임 선서를 했을 때 약속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면서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언급했습니다. 우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 성장의 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요즘처럼 저성장이 지속하면 기회의 문이 좁아지고 경쟁과 갈등이 격화되는 악순환에 빠지는 만큼 돌파구를 찾겠다는 취지로 분석됩니다. 또 외교에는 색깔이 없다면서 진보냐 보수냐가 아니라 국익이냐 아니냐가 유일한 선택 기준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역시 이 대통령의 오늘 연설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통상과 공급망 문제를 비롯한 국제 질서 변화에 슬기롭게 대응해야 합니다. 네, 또 평화가 밥이고 곧 경제라면서 한반도 평화 구축에 힘을 쏟겠다는 의지도 거듭 내비쳤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기득권과 특권, 세치기와 편법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라 공정의 토대 위에서 모두가 질서를 지키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작은 차이를 인정하고 포용하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면서 사회 통합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 오늘 오후 헌법재판소장 겸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김상환 전 대법관을 지명했습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로는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발탁했습니다. 두 자리는 지난 4월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전 헌법재판관이 임기 종료로 물러난 뒤 공석 상태였습니다. 차관급 인사청문 대상이죠. 국세청장 후보자로는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비례대표인 임 의원은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차장 등을 지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방부 차관에 이두희 전 육군 미사일 전략사령부 사령관을 임명하는 등 5개 부처 차관급 인사도 오늘 단행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강진원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 때 민주당에서는 박수와 환호가 쏟아졌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또 김민석 총리의 후보자의 인준을 놓고 여야의 장외 공방전도 치열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다현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의 첫 시정연설이었는데요. 현장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대통령으로서 하는 국회 연설인 만큼 이 대통령은 통합과 협치의 메시지를 꽤 담았습니다. 먼저 새로운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은 대통령 혼자 또는 특정한 소수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했고요.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연설이 이어지는 동안 민주당 의원들이 12번 박수를 치며 환호한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선 무거운 침묵만 흘렀습니다. 야당이 무반응으로 일관하자 이 대통령은 쑥스럽다고 말하는 여유도 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응이 없는데 이러면서 좀 쑥스러우니까.
네, 본회의장 분위기만큼 시정연설에 대한 여야 평가도 달랐습니다. 민주당은 민생제일주의, 이재명 정부 철학의 뜻을 같이 한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극소수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달라고 말했습니다. 추경 예산에 대해서 수상하게 그리고 그 절박한 예산 이런 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직접 잘 설명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말 따로 행동 따로가 된다면 그것은 결국은 거짓말이 될 가능성이 많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시정연설에 앞서 진행된 오원식 국회의장 여야 지도부와의 사전 환담에서는 제가 이제 의리라 각별히 잘 부탁드린다며 여야 협치를 거듭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여야가 이렇게 냉랭한 이유,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이 시각차 때문이기도 할 텐데 진전이 좀 있습니까? 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자료 미제출 논란을 둘러싼 여야 신경전 끝에 파행 종료됐죠. 여야의 장애 여론전이 치열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사전 환담 때 이 대통령에게 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청했지만 이 대통령은 특별한 말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권성동 의원도 본회의장에서 악수하면서 총리 임명은 안 된다고 두 차례 말하니 이 대통령이 알았다고 툭 치고 갔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파행을 유도한 건 국정 발목 잡기를 넘어서 대선 불복까지 염두에 둔 의도가 아니냐며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김 후보자는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삶의 팍팍함 속에서도 공적 책임을 다해왔지만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 여전히 미흡하실 대목들에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예, 오늘 여야 원내대표 오찬 회동도 있었는데 또 평행선을 달렸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김병기,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가 오찬 회동에서 상임위원장 재배분을 포함한 원내 협상을 진행했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습니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때 추경안을 처리하려면 내일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야당의 협조를 구했지만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자리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에서 협조하기 어렵다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나 추경 처리의 시급성을 강조해온 민주당, 오늘 오후 의장실을 방문해 내일 본회의 개최를 요구했습니다. 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위해 오는 30일에도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내일 아침에 개최 여부 등을 판단하겠다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4선의 이춘석 의원을,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는 3선의 김교흥 의원을, 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는 3선의 한병도 의원을 각각 내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가 내일 오후 당정 협의를 열고 농업사법 등 현안을 점검합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오늘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을 만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새로운 정부 국정기조에 맞추겠다는 내용 등을 당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유임 논란에 대해서는 송 장관 본인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산에 있는 해군기지와 미 해군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불법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들이 구속됐습니다. 100장이 넘는 사진과 영상 수십 개가 중국 드론 서버에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는데 외국인에게 처음으로 일반 이적죄가 적용됐습니다. 보도에 차상은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부산 해군 작전사령부에 입항한 미 해군 항공모함 루즈벨트 호입니다. 북한의 군사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한미일 훈련 참가차 입항했는데 당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한미 군 핵심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한미일 3국의 협력은 한미 동맹과 함께 또 하나의 강력한 억제 수단이 될 것입니다. 이 무렵 인근 야산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부산의 한 대학에 다니던 중국인 유학생 3명이 드론 한 대를 띄워 정박한 항모와 군시설을 촬영하다가 순찰 중인 우리 군에 적발된 겁니다. 출국을 금지하고 수사를 벌인 경찰은 40대 주범 A씨와 30대 B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한 명은 불구속 상태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3명 모두 군사시설 촬영을 금지하는 군사기지 보호법 위반이 적용됐습니다. 여기에 주범 A씨에게는 형법상 일반 이적죄가 추가됐는데 외국인에게 이 법이 적용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반 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의 군사상 이익을 준 사람을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우리의 적성 국가는 아니지만 조중 동맹에 따라서 북한과 중국은 좀 특수한 동맹 관계인 그런 상황이고 군 관련 시설물을 촬영한 영상 자료 등 흘러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충분한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지난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6월 사이에 부산에서 군사시설을 총 9차례 촬영했습니다. 촬영된 사진 172장과 동영상 22개는 드론업체 약관에 따라 중국에 있는 서버에 자동으로 전송됐고 일부는 중국 SNS에 게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군사 분야에 관심이 많았고 촬영은 일종의 취미 활동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군사보안 시설을 무단 촬영하거나 침입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경찰은 무거운 처벌을 통해 유사 범행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차상리입니다. 민원 해결을 대가로 민원인과 성관계를 맺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진하 양양군수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직자의 책임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송세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3년 12월 강원도 양양의 한 카페 주차장에서 촬영된 CCTV 영상입니다. 여성 민원인 A씨가 탄 승용차 뒷좌석에서 김진하 양양 군수가 내린 뒤 바지춤을 정리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김 군수는 토지용도 지역 변경 등 민원 청탁을 빌미로 A씨와 성관계를 맺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군수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3차례 성관계와 함께 받은 500만 원과 안마 의자에 대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했습니다. 연인 관계였다는 김 군수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군수가 3번째 연임 중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질러 공직의 신뢰성을 훼손했다며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강제추행과 현금 1,500만 원 수수 혐의는 증거 부족과 진술의 신빙성 문제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군수는 현재 직무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잃게 됩니다. 김 군수에게 뇌물을 건네고 성관계 영상을 이용해 협박한 민원인 A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이를 공모한 박봉균 양양군 의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런 엄청난 사실이 2년밖에 구형이 안 되고 저 같은 사람이 1년, 그러면 1년하고 2년이면 거의 뭐 비슷한 거 아닙니까? 저는 도저히 이 판결에 대해서 수긍할 수 없어요. 김 군수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밝혔고 검찰도 항소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의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제2부는 오늘 서 교육감의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상고심 재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선 벌금 100만 원 이상을 받을 경우 당선을 무효 처리함에 따라 이번 선고로 서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됐습니다. 앞서 서 교육감은 지난 2022년 6월 전국 동시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동료 교수 폭행 의혹을 제기하자 이에 대해 어떤 폭력도 없었다며 토론회 등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습니다.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피해자의 택시를 빼앗아 도주했는데 경찰은 범행 1시간여 만에 길가에 세워진 차 안에서 남성을 발견하고 긴급 체포했습니다. 보도에 표정우 기자입니다. 새벽 3시 반쯤 택시 한 대가 시골 마을을 질주합니다. 갑자기 멈춰선 뒤 후진하다 화단에 있는 사과나무를 들이받습니다. 택시에서 한 남성이 내려 주변을 살펴보더니 다시 차를 타고 급하게 현장을 떠납니다. 차량은 이후에도 이곳저곳을 들이받으며 마을을 헤맵니다. 지나다니는 길마다 이제 울타리라든가 나무가 꺾여져 있고 또 경계석이라든가 이런 게 다 무너져 있거나 농작물을 밟고 가거나 그런. 경기 화성시 비봉면의 한 마을에서 20대 남성 A씨가 자신이 타고 있던 택시 운전기사를 흉기로 살해한 뒤 피해자 택시를 몰고 달아났습니다.
범행은 주택이 밀집해 있는 마을 한복판에서 벌어졌습니다. 택시를 빼앗은 A씨는 이곳 잔디밭에서 비명을 듣고 나온 마을 주민 2명까지 차로 치고 날아났습니다. 경찰은 택시가 사람을 치고 다닌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지만 A씨는 마을을 떠난 뒤였습니다. 흉기에 찔린 60대 택시기사는 사건 현장에 쓰러져 있었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A씨가 몰던 택시에 치인 주민은 타박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고속도로 순찰대와 인근 경찰서에 공조 수사를 요청해 추적에 나섰고 사건 발생 1시간여 만에 서울 방배동 길가에 세워져 있던 택시 안에서 A씨를 발견해 긴급 체포했습니다. 당시 A씨는 피를 흘리고 있었는데 가해를 했다고 주장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 치료를 마치는 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1호 원전 고리 1호기 해체 작업이 시작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고리 1호기 해체 승인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서 고리 1호기는 지난 2017년 6월 영구 정지된 이후 8년 만에 국내 원전 최초로 해체 작업에 들어갑니다. 원안위는 사용 후 해결료 반출과 방사성 폐기물 처리, 건물 철거, 또 부지 복원 등의 작업에 최소 12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해체 비용은 모두 1조 700억 원으로 복원된 부지는 산업단지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해 5월부터 해체 사전 준비의 하나로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설비와 시설 표면의 방사능을 제거하는 작업을 벌였습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요.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1호 원전 고리 1호기의 해체 작업이 시작된다는 뉴스 속보가 조금 전 들어왔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고리 1호기 해체 승인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고리 1호기는 지난 2017년 6월 영구 정지된 이후 8년 만에 국내 원전 최초로 해체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방금 속보로 전해드린 대로 우리나라 1호 원전 고리 1호기의 해체를 최종 승인했습니다. 원전이 영구 정지된 지 8년 만인데요. 국내 최초로 발전소 해체 절차가 시작되는 겁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1971년 첫 삽을 뜨면서 고리 1호기는 대한민국의 원자력 시대를 열었습니다. 원자력 발전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힘찬 호동이 울려 퍼졌습니다. 1978년부터 운행을 시작해 40년 동안 고리 1호기는 15만 3,600기가와트, 부산시가 38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생산했습니다. 고리 1호기 수업이 정지합니다. 셋, 둘, 하나, 정지! 정지! 고리 1호기가 영구 정지된 건 2017년. 8년 만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해체 작업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그동안 원자로 냉각 작업을 거쳤고 탈원전 논란, 정부의 인허가 지연 등 정치적 부침도 겪었습니다. 앞으로 작업은 12년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6년에 걸쳐 사용 후 해결료를 반출합니다. 이어 4년 동안 해체 후 남은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하고 건물을 철거합니다. 남은 2년은 부지를 복원합니다. 2037년에 마무리하는 게 목표지만 안전 문제 등 여러 변수가 많아서 몇 년 정도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모두 1조 700억 원. 복원된 부지는 산업단지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고리 원전 1호기 해체 작업에 참여한 우리 기업들은 전 세계적으로 500조 원에 이르는 원전 해체 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하지만 방사성 폐기물을 다루는 작업이다 보니 위험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고리 1호기 수조하에 있는 냉각수라든지 방사성 폐기물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처리를 하는 것이 일단 해체 과정에서 가장 큰 관건인 것 같고요. 그 과정에 있어서의 이제 토양 복원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되기 때문에 이와 함께 고리 1호기와 같은 부지에 있으면서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고리 2, 3, 4호기를 어떻게 처리할지도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12일간의 무력 충돌이 일단락되자 이스라엘은 이란 내 핵 활동을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내부 체제 단속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중동 현지에 나가 있는 특파원을 연결합니다. 조수현 특파원. 네, 요르단 암만입니다. 예, 이른바 12일 전쟁이 마무리된 지 하루가 지났는데 당사국들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이스라엘에서는 일상회복 조치들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가 이례적으로 공개적인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모사드는 영상 성명에서 앞으로도 이란 내 첩보 작전을 계속할 것이라면서 이란의 모든 핵 관련 활동을 계속해서 면밀하게 주시하고 관찰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제공권을 장악하고 이란의 미사일 위협을 줄여나가며 이스라엘과 국민의 안보를 보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의 지원 덕분에 이란의 위협이 상당히 무력화됐다면서 미 중앙정보국 CIA에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란은 내부적으로 체제 단속을 본격화한 것이 눈에 띄는데요. 이란 고위 당국자는 내부 치안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이스라엘 요원과 분리주의자, 반정부 단체들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와 준군사조직 바시즈 민병대는 국내 치안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란 인권단체에 따르면 지난 13일 이스라엘의 첫 공습 후 이란에서 정치 문제나 안보 혐의로 체포된 사람이 700명이 넘습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이스라엘을 위해 스파이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고 3명은 처형됐는데 3명 모두 쿠르드족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혁명수비대가 쿠르드족 거주지역 곳곳에 배치됐고 쿠르드족 거주지역에서 구금된 당원들이 500명이 넘는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수니파 무슬림인 쿠르드족은 시아파가 다수인 이란에서 오랜 기간 반정부 활동을 벌여왔는데 전쟁으로 혼란에 빠진 틈을 타서 이들이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조직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란은 전국적으로 단속에 고삐를 재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요르단 암만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동 특사인 스티브 위트코프는 미국이 이란과 포괄적인 평화 합의를 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위트코프 특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 이란과의 대화 재개를 예고한 상황에서 CNBC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란도 준비됐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포괄적 평화 합의는 핵무기 개발로 전용될 수 있는 이란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포기, 미국의 대이란 제재 해제, 상호 적대 행위 중단 등을 요소로 포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분쟁을 일단 봉합시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어떤 방안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하지만 이란 공습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침공을 정당화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종전 협상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미국은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핵무기를 보유할 수도 있다는 의혹만으로 공격을 단행했습니다. The IAEA had said that Iran had likely enriched enough material for up to 9 nuclear weapons. But what we haven't really got any evidence on is any other activities that would allow Iran to build nuclear warheads.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힘으로 이란을 주저앉히며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를 평화를 일단 가져왔습니다. 이제 대선 과정에서 취임 첫날 해결하겠다고 장담했던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여할 태세입니다. Vladimir Putin really has to end that war. People are dying at levels that people haven't seen before for a long time. 그러나 이란에 대한 미국의 공격은 러시아에 좋은 핑계를 제공합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동진하며 러시아를 위협할 수 있어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수밖에 없었다는 러시아 주장과 똑같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즉시 이런 논리를 내세웁니다. Неспровоцированная абсолютно агрессия против Ирана не имеет под собой никаких оснований и никаких оправданий. 트럼프는 강대국의 약소국에 대한 무력 침공을 예방적 선제 공격으로 포장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란에 대한 미국 공습의 최대 수혜자 가운데 한 명은 푸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협상은 더 꼬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국가정보원이 북한의 러시아 추가 파병과 관련해서 이르면 7월이나 8월에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회 정보위 여야 간사인 민주당 박선원,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국정원이 현안 보고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파병 시점은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의 방북과 최근 북한 내 파병군 선발 작업이 시작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또 올랐습니다. 6년 9개월 만에 최대의 상승폭을 기록하며 서울 전역으로 상승세가 번지는 모양새인데요. 한강벨트인 성동, 마포, 광진구의 상승폭은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컸습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서울 중구의 아파트 단지. 이달 들어 전용 면적 59제곱미터가 16억 5천만 원에 거래되며 한 달 새 5천만 원 올랐습니다. 전용 면적 72제곱미터도 17억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썼습니다. 이 일대 아파트 단지엔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재지정으로 인한 풍선 효과도 감지됩니다. 호가가 많이 높아졌고요. 다른 데 용산이나 강남 쪽 토지거래 허가를 묶어버리니까 주위로 나머지 이제 사시려는 분들, 투자하시려는 분들이 너무 온 것 같아요. 매물이 귀한 상황에서 거래를 하고 싶어도 매도자가 계좌번호를 주지 않는 경우까지 생겼습니다. 매물을 거래하고 싶어 해도 매도자들이 계좌를 안 주세요. 물건을 걷어들이거나 더 금액을 올려서 내놓는 상황이에요. 이런 가운데 서울 아파트값은 0.43% 상승하며 21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상승폭은 6년 9개월 만에 최대치입니다. 성동, 마포구 등 한강벨트 아파트값 상승세가 가팔랐고 송파구를 비롯해 강남 3구 상승률이 평균을 웃도는 등 서울 전체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성동, 마포, 광진구의 상승률은 한국부동산원의 관련 통계 공표 이후 최대치입니다.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 심리 등이 이어졌기 때문으로 서울 아파트의 경우 대세 상승장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지금은 공급도 부족하고 수요는 많이 증가한 상태고 영제 금리가 내린다는 기대 심리에 서울은 대세 상승처럼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공급은 지속적으로 늘린다는 시그널을 주면서 수요와 유동성 자금을 동시에 규제하면 시장이 좀 안정화되지 않겠나.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정부도 조만간 관련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최두입니다. 다음 달 분양시장에 올해 들어 가장 많은 물량이 풀릴 전망입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다음 달 전국의 43개 단지 35,856가구가 분양합니다. 올해 월간 기준 최대 물량으로 일반 분양은 24,843가구입니다. 대통령 선거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건설사들이 일제히 미뤄뒀던 분양에 나서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미국 증시의 주요 지수가 급등하면서 우리 국민의 미국 증권 투자가 역대 최대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국제 투자 대조표를 보면 대미국 증권 투자가 역대 최대폭인 1,217억 달러 늘면서 대외 금융자산 가운데 미국 비중이 45.9%로 거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대외 금융자산 가운데 미국 비중은 지난 2017년에 처음으로 30%를 넘었고 2023년에 40%를 넘은 뒤 1년 만에 거의 절반 수준으로 급증했습니다. 네, 이슈플러스 오늘의 전국 상황 살펴봅니다. 네, 오늘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그리고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 살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오전에 이재명 대통령 취임 22일 만에 국회를 찾았습니다. 첫 시정연설에 나선 건데요. 대통령 연설 일부분 듣고 오겠습니다.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으로 생각됩니다. 경기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만약 세수 결손을 방치할 경우에 정부는 연말에 예산을 대규모 불용 처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는 사실상의 긴축 재정 운용으로 민생과 경기 회복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야당 의원님들께서도 필요한 예산 항목이 있거나 삭감에 주력하시겠지만 추가할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의견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키워드를 꼽아보자면은 경제는 타이밍
추경이거든요.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이 추경은 정말 속도가 중요해요. 어느 시기가 중요한 거죠. 이거 아무리 편성해 놔도 제때 이걸 시행하거나 집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경제는 타이밍이란 말은 지난번 국민의힘도 했던 얘기였어요. 추경이 타이밍이다. 이건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전 후보가 했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당연한 얘기고 지금 야당이 지금 아무튼 추경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란 말이에요. 포퓰리즘이다 얘기도 하고 있고 국가 어떤 채무의 건전성에 상당히 위험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국회에 가서 대통령이 직접 이제 협조 당부하는 거죠. 물론 여당의 의석이 많으니까 통과시킬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추경 같은 건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을 쭉 한 것이고 그 추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다르다 하더라도 지금은 제가 봐도 국가가 역할을 할 때예요. 확대 재정을 할 때인 것이고 이럴 때 국가가 나서자면 언제 나서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쭉 이제 설명을 했고 바로 그 말이 한 단어로 함축된 게 경제는 타임이다. 빨리 통과시켜 주십시오. 라고 부탁한 걸로 봅니다. 네, 대통령도 오늘 경제와 민생의 여야가 따로 없다면서 이제 야당 의원들에게는 삭감에 주력하시겠지만 그래도 추가할 게 있으면 언제든지 손을 내밀어 달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손을 좀 내민 걸로 봐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순간 야당 의석이 약간 술렁였어요. 이건 무슨 얘기지 하는 그런 이제 좀 반응이었는데 역대 대통령들의 이제 시정 연설의 이제 키워드를 제가 좀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창조 경제라는 단어를 반복하면서 당시 이제 경제 주력하는 국정 철학이 이제 창조 경제였기 때문에 이제 그랬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첫 시정 연설에서 일자리만 44번을 얘기했습니다. 결국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소득주도 성장과 함께 이제 그 일자리가 이제 가장 문재인 정부의 키워드로 떠올랐던 거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첫 시정 연설에서 위기라는 단어를 이제 9번 사용했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 이제 당시 이제 여소야대 정국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야당이 협치를 구하는 과정이었는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의 연설문을 분석을 해보니까 경제가 24번, 그 다음에 성장이 12번, 국민이 16번 나왔습니다. 이걸 총합하면 거의 뭐 50번에 가까운 정도의 이 얘기가 경제와 성장과 국민의 방점을 지켰다는 거는 뭐 지금 최 교수님 설명하신 대로 경제는 타이밍이고 추경 같은 경우가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지금 되지 못하면 굉장히 우리 국가 경제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조속히 집행돼야 되니까 야당은 여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대승적인 협조를 해달라. 어찌됐건 그러면서도 또 야당의 당근을 제시했습니다. 나중에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여러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내주면 우리도 반영하겠다 얘기했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이 부분은 야당에서는 재정 확장에 대한 우려는 내긴 하지만 지난번 윤석열 정부 마지막에도 1차 추경에 대한 그런 일도 있었고 그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부분의 의지를 또 대선 공약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보기에 이달 말이나 빠르면 다음 달 초 여야 합의로 통과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통과를 예상하셨지만은 일단 6월 임시국회 때 추경안 처리하려면은 내일 본회의 열어야 된다는 게 민주당 입장인데 지금 야당에서는 법사위원장 등 여러 가지 문제랑 얽혀서 내일 본회의 열리는 것도 좀 부정적으로 그래서 보거든요. 지금 내일 열리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현 단계에서 볼 때, 현재 시점에서 볼 때 그런데 야당이 어차피 추경 통과될 겁니다. 통과될 거고 그리고 여론도 지금 추경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높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야당이 이런 부분을 대승적으로 협조해야 돼요. 뭐 협조란 단어는 사실 어울리지 않죠. 여야 공이 국가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위기임에 틀림없잖아요 지금. 근데 이거 자꾸 이 추경과 이 뭡니까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 이런 부분 이제 상임위원장들 국회의원장과 연결시키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추경이나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협조할 건 협조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할 게 있으면 비판하고 이렇게 좀 뭔가 전반적인 정치의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정부가 출범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만 뚜렷하게 느끼는 건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이 뭔가 역대 대통령보다 어느 대통령보다도 통합이라고 할까요? 협치, 소통에 대한 아주 굉장한 그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야당은 조금 이제 프레임을 좀 바꿔서 추경 같은 건 대승적으로 협조하면서 좀 다른 거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이제 여당도 마찬가지예요. 여당도 과거의 프레임은 마찬가지로 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뭔가 야당에게 포용할 거 포용하고 또 양보할 거 양보하고 이렇게 가면서 가야 되는데 일단 추경은 이건 그야말로 국민적 관심사고 누구나 다 경제 회복이 중요한 건 다 알기 때문에 야당이 이 부분은 대통령이 와서 또 간곡하게 부탁도 하고 세입 경쟁 얘기도 했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여야 합의로 빨리 통과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협조가 아닌 합의, 협력까지 네. 좀 해야 된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시정연설 분위기를 좀 보면요. 일단 국민의힘이 뭐 피켓 시위나 야유 같은 거는 하지 않았는데 이제 침묵 대응을 해서 뭐 민주당만 박수치고 그런 장면들이 좀 보였어요.
예전에는 마스크 쓰고 나오고 마스크에다가 X자 표시해가지고 침묵 시도 하던 적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사실 국민의힘이 어찌됐건 이번은 탄핵으로 인한 조기 선거였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에 또 어쨌든 탄핵을 당했던 대통령을 배출했던 정당이라는 귀책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최소한의 아마 그런 이제 말하자면 항의라기보다는 최소한의 의사 표현을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피켓시도 대통령이 입장하면은 로텐더 회에서부터 이렇게 한 적도 있어서, 저는 그래서 이제 이번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고 거의 빠른 시간 내에 사실 국회 시정연설을 왔기 때문에 어떤 또 대응이 있을 것인가 봤는데, 저는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좀 말하자면은 좀 뭐랄까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갖췄던 그런 생각이라 됩니다. 그러니까 또 뭐 보니까 대통령이 연설 와중에 민주당 의원들 박수를 치는데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가 또 박수를 또 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과거 같으면 이제 야유를 보내고 했는데 또 이재명 대통령이 저렇게 야당도 예산 삭감뿐만 아니라 우리도 여기 우리가 협조할 게 있으면 협조하겠다고 얘기했더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또 반응도 좀 있었고 해서, 저는 어찌됐건 뭐 이번에 국민의힘도 이게 조기 대선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아마 통합이라는 측면, 국민 갈등을 최소화한다는 측면에서도 좀 일종의 센 퍼포먼스는 안 한 걸로 봐요. 그런데 어찌됐건 이런 어떤 협치라든가 또 이 대통령이 바로 지금 여기 오기 직전에 이제 야당의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를 불러서 또 식사도 하지 않았습니까? 뭐 이런 점들이 저는 전반적으로 반영됐다고 봐요. 중요한 거는 이런 어떤 협치의 정신이라든가 이런 분위기들이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끝까지 야당의 문호를 개방하고 그다음에 정치적 공간을 열어주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나은 진화된 것으로 발전하겠지만, 결국 이런 것들이 그냥 말로만 그친다거나 아니면은 일회성에 그칠 경우에는 또 야당의 여러 가지 극렬한 또 반발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강력한 힘을 가진 대통령과 여당이 어떻게 전국 운용을 해 나가느냐, 여기에 더 달려 있다고 봅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 시정연설 마치고 이제 퇴장하면서 야당 의원들한테도 다가가서 악수도 하고 그랬는데, 권성동 의원과 만나서는 뭐 악수를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툭 쳤다.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이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얘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보도가 됐는데, 예. 김민석 총리 임명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알았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툭 쳤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두 분이 대학교 선후배 관계고 연수원 동기일 거예요 아마. 고시공부도 같이 했다고 이제 그렇게 알려져 있으니까 통하는 게 있겠죠. 근데 지금 그래서 총리 이제 후보자 이제 인사청문은 끝났어요. 이제 끝났고 국회에서 인준을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가 남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임명할 것 같아요. 철회하지는 않을 것 같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권성동 의원으로서야 그런 얘기 할 수 있죠. 지금 야당은 어쨌든 간에 지금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이거 철회해라 뭐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간에 뭐 얘기가 이따 나올지 모르겠는데, 김민석 후보자의 어떤 낙마 이런 분위기 전혀 아니에요. 제가 쭉 지켜보니까 낙마를 하려면은 잦은 사태나 이쪽으로 가려면 말이죠, 완전하게 여론이 돌아서야 돼요. 근데 모든 게 잘했다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의혹이 저는 완전히 해소됐다 보지 않습니다만, 지금 적어도 낙마로 갈 정도의 여론이냐, 그건 아닌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제 일단 이제 내일 또 갤럽 조사가 나올 텐데, 오늘도 뭐가 조사가 나오긴 나왔더라고요. MBS 조사가 나오긴 나왔던데, 어쨌든 간에 지금 권성동 의원도 그렇고 민주당은 이 국민의힘은 아무튼 간에 이 총리 지명을 이걸 지금 어떻게 철회시키길 바랍니다만, 제가 볼 때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런 장면이 이게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은 이재명 대통령 이제 헌법재판관 후보자 그리고 또 다른 헌법재판관을 지명했습니다. 네. 공석이었기 때문에 좀 빠르게 지명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보니까 이제 두 분 다 이제 약간 진보 성향으로 이제 분류되는 뭐 국제법 인권연구회 출신, 그다음에 우리법 연구회 출신들인데, 저는 이제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했고 이제 민주당이 이제 과반을 넘는 정당이기 때문에 청문회를 하더라도 뭐 별 이상 없이 통과될 겁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근대법의 정신이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사실 뭐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을 겸임하는 건 아니고 대법관을 겸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뭐 그에 대해서 직접적인 충돌이나 이해 충돌이라든가 상관관계는 없겠습니다만은, 이런 거잖아요. 이제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모든 이제 정치의 사법화가 많이 이루어져 가지고 앞으로 뭐 사사건건 이제 또 헌법재판소로 가는 경우들이 많을 텐데, 이렇게 이제 보수에서 이제 겨우 이제 균형을 맞추다가 진보의 우위 위주로 이렇게 헌법재판관들이 운영이 되다 보면은
아무래도 진보 진영, 특히나 이제 거여의 어떤 유리한 그런 어떤 말하자면은 헌법의 해석이라든가 그런 어떤 소송에 대한 판결들이 나오게 될 경우에 이거는 사실상 어찌 보면은 이해 충돌의 소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근대법의 정신이 그 누구도 자신 사건에 대한 재판관이 될 수 없다가 근대법 정신의 출발점인데 그런 것을 감안한다 그러면 이번에 지명된 두 분은 그 지난번 이제 다른 분들이야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참여했던 그런 분들이지만 이분들은 이제 그것이 없이 이제 헌법재판관에 임용이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해 충돌이라든가 그 정신에 대한 어떤 훼손이 없는 그런 어떤 그 헌법재판관 구성에 역량을 보여주고 그런 정신을 반드시 실현해줄 의무가 있다. 그렇지 않는다면은 헌법재판소마저 이런 행정의 우위에다가 입법 권력을 가진 거여의 유리한 지형으로 재편됐다고 할 경우에 국민들이 사법에 대한 갖는 신뢰가 굉장히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두 분 후보자가 꼭 좀 명심해 줬으면 좋겠다는 권유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재판관 이제 7분 보면 그 중에서 뭐 진보 성향 2분, 보수 성향 2분, 뭐 중도 3분 이렇게 얘기를 좀 했었는데 이제 이렇게 두 분이 합류하면서 좀 진보 성향의 활동 이력이 있는 분입니다. 야당 반발이 예상되세요? 근데 이제 항상 우리가 얘기할 때 이제 진보 성향이다, 뭐 우리법 연구회다, 인권회 연구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국제법 연구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난번도 보세요. 지난번도 보수 진보 중도가 있었습니다만 탄핵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됐잖아요. 8대 0으로. 그렇게 예상했던 것이고 보수의 상당 부분들은 기각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각하도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과도한 걱정이에요. 최소영 우리 평론가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이게 균형을 잡아야 되는 건 맞고. 근데 지금 대통령이 이제 그 사법 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 이제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이거예요. 정치 사법화와 사법의 정책을 많이 얘기하는데 민주적 정당성을 담보한 겁니다. 국민들이 이걸 알고 선출한 거기 때문에 일각에서 얘기하는 대통령 이래도 재판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 요즘 뭐 그런 얘기 수그러 들었습니다만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 여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왔었는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진보 우위로 바뀌면 나중에 어떤 이 위원과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이 결국 대통령 쪽에 유리하게 될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우려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그런 우려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재판관들이 헌법재판소장도 그렇고 설령 진보 성향이라 하더라도 그 진보 성향 보수 성향이라는 게 소셜 이슈, 사회적 이슈 때 나온 얘기예요, 그게. 근데 어떤 사법적인 문제를 재단할 때는 그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사형죄를 폐지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건 상당히 진보냐 보수냐의 이념적인 성향이 뚜렷이 갈려요. 그건 법 철학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어떤 다른 사법적인 문제에 있을 때는 이게 진보 보수 갈릴 게 없다고요. 단지 보수 대통령이니까 보수 편 들고 진보 대통령이니까 진보 편 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그건 과도한 우리 사회의 우려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국세청장 후보자로는 임광현 민주당 의원인데 이번에 대통령실의 행보를 보면은 현역 의원들을 많이 배치했다는 거죠. 의도가 있다고 봐야겠죠. 벌써 이제 6명째. 그러니까 지난번 이제 발표한 그 11명 그 입각 후보들의 5명이 현역 의원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분은 이제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의원직을 내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6명인데 일단 첫 번째 이거겠죠. 여당으로서 벌써 국정 운영을 해본 그러니까 그 일당으로서 운영을 해본 게 벌써 1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국정 운영에 대한 훈련이 돼 있는 분들, 사실 국회의원들은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국정의 연속성이라든가 안정성에 대해서는 굉장한 장점이 있는 분들이라 이런 분들을 바로 쓰면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관료 사회를 장악한다거나 그다음에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바로 전파한다거나 이런 점이 좀 유리하겠죠. 두 번째가 뭐냐면 청문 통과가 좀 더 수월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우리 국회가 아무리 또 그래도 이제 일종의 약간 동업자 정신도 좀 있어서 여야 할 것 없이 의원 출신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 그 검증의 잣대 허들 이런 것들을 좀 조금 낮춰주는 그런 경향이 있었고 또 그런 데 대해서는 여야가 또 사실 어쨌든 입장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약간 좀 배려들이 있어서 저는 이런 게 있었다고 봐요. 근데 저는 이건 일기 내각에서는 있을 수 있는 거고 더더군다나 인수위 없이 출범하고 이 대통령이 사실상 지금 바로 국정에 바로 이제 실전에서 투입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점들은 이해하는데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이제 2기, 3기 내각 넘어가면서 탕평의 정치도 좀 살리고 그다음에 수월성에만 너무 이게 그러니까 수월성에만 조금 이제 포인트를 주는 것처럼 비춰지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다양성으로 보완할 필요는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이어졌었던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이제 결국 어제 저녁에도 속개되지 않으면서 파행으로 끝났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뭐 청문회 예상했던 대로예요. 야당은 뭐 끝까지 이제 마지막 청문 순간까지 이제 자리에 없었잖아요. 없었고
이번에 이제 제기된 게 수입과 지출, 김문수 후보자의 수입, 지출, 자금의 출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어떤 쟁점이 됐어요. 그리고 제기했던 게 출처를 밝힌 게 경조사비라든지 또 이제 뭐 그 출판기념회 이런 것들이었는데 제가 봐도 거기에 대한 자료 제출이 없었기 때문에 의혹이 깔끔히 해소됐다라고 보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대단히 제가 봐도 유감스러운 청문회였고 또 증인과 참고인이 한 명도 없었어요. 이런 청문회 처음 봤습니다. 이건 어쨌든 간에 상당히 야당이 비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가 제기되는데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뭐 7대 기준 이런 게 있었잖아요. 5대 기준에서 7대 기준으로 바뀌기로 했었는데 그건 좀 결이 다른 것 같긴 한데 좀 아쉬운 거는 자료로 소명할 수 있는 건 자료로 좀 소명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마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지만 아무튼 간에 야당 의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대단히 무성하게 볼 수 있죠. 그 자료가 그렇게 없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아무튼 간에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다 해소가 됐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런 건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지금 무슨 청문제도를 바꾸자 이러는 게 뭐 수없이 한 얘기니까 이 자리에서 그 말씀 또 안 드리겠고 여당 의원이나 야당 의원들이 태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야당이 전략을 잘못 짰어요. 계속 언론에 그 여러 의혹이 제기됐잖아요. 그리고 청문회 돌입했어요. 24일 날, 25일 날. 첫날 정도는 그 의혹을 얘기를 하고 25일 정도에는 완전하게 전문성적으로 가면 오히려 그게 더 타깃이 될 수 있었다고요. 근데 야당은 계속 같은 얘기만 했다고요. 그리고 같은 얘기를 하면서도 그 이상의 진전된 이른바 흔히들 말하는 뭐 결정적인 걸 얘기하지 못했다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결정적인 걸 밝히지 못할 바에 그리고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차라리 완전히 전문성 역량. 왜냐하면 총리 후보자는 총리는 전부 내각을 통할하는 거예요. 헌법에 의하면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럼 거의 모든 걸 알아야 돼요. 포괄적인 거를. 근데 그럼 얼마나 검증할 게 많아요. 단순히 특정 부처의 장관 같으면 그쪽의 전문 지식을 얘기해야 되니까 더 검증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총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걸로 얼마나 검증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첫날은 의혹을 제기해서 이제 유권자들에게 보여주고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고 이튿날은 그야말로 그랬으면 오히려 성과가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그 국가 채무 비율을 그 김희정 의원이 물어보니까 이 김문수 후보자가 20 내지 30%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제가 우연히 봤어요. 하필 제가 그때 봤어요. 다 볼 수는 없는 거니까 청문회를. 저건 참 이해가 안 간다. 그냥 다른 것 같으면 수치를 모을 수가 있는데 그건 지금 가뜩이나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이거 국가 채무 문제 다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여야가 다 공히 걱정하는 거예요. 그럼 적어도 그분은 관심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걸 20 내지 30%로 얘기하는 거 봐서 뭐 수치 차고할 수 있죠. 근데 그분은 또 여당의 어떤 의원이 또 그거 수치 차고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야가 이거 제가 아주 원론적인 말씀입니다만 그런 태도를 좀 바꿔서 그런 건 그냥 놔도 그렇게 옹호하고 싶으면 그냥 넘어가면 돼요. 그걸 굳이 수치를 차고할 수 있다. 제가 볼 때 그 지금 거의 과반 50%에 육박하는 48%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그 수치 차고라고 얘기하나. 그래서 야당도 제 얘기의 요지는 야당도 무조건적으로 끌어내려 하지 말고 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논거를 가지고 비판하고 여당도 무조건 비호하는 거 이제 그런 거 그만하자 이게. 그래서 지금 대통령도 나오셔가지고 열심히 야당에게 설득하는 거 아닙니까? 야당 의원하고 악수도 하고 바뀌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협치 소통. 그러니까 여야 의원들이 바뀌어야 돼요. 대통령이 아무리 바뀌려 노력해도 여야 의원들은 그 프레임에 그대로 갇혀 있다면 정치가 바뀌겠습니까? 저는 이제 청문회에서 좀 다른 사람들이 지적하지 않는 그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여야는 뭐 서로 상대탄만 하다가 이렇게 끝나버렸는데 이게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예고편일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도 이제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 이제 12개 부처 장관들, 송미령 장관을 제외하고는 이제 전부 이제 그 청문회를 해야 되는데 결국 전 더더군다나 장관은 표결도 안 해요. 말하자면 이제 청문 보고서 채택한 다음에 여야 합의 안 되고 청문 보고서 대통령실에 보내서 3일 묵혔다가 대통령이 임명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찌 보면은 표결 절차도 없는 일종의 통과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제가 보기에도 예고편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뭐 추 교수님 잘 지적하셨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김민석 후보자의 태도를 질타하지 않을 수 없는 거는 최소한 저는 그러면 증인 채택이 어렵다 그러면 합의해서라도 일정 부분의 증인을 내야 되는데 김경률 회계사의 말을 빌리면 아마 청문회에서 단군일에 회계장부하고 금융기록서를 안 낸 사람은 처음일 것이다. 저는 그 말이 가장 뼈 때리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합니다. 2000년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후에 19차례의 그 총리 후보에 대한 청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명의 증인도 채택하지 못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고
금융 거래에 대한 말하자면 그 입증할 수 있는 그 거래서가 한 건도 제출되지 않은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 이건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이건 성의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회피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할 거라면 청문회 무용론이 당연히 나오는 거고, 그리고 설령 여기서 이런 정도의 자료 제출과 협조 의식인데 뭘 검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사실 그동안 7명의 총리 후보들이 낙마했는데 낙마 사유가 전관 예우도 있었고요. 역사관도 있었습니다. 과연 김민석 후보가 이게 청문회라는 허들을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본인은 좀 머리 숙여 죄송하다고 하지만 정말 과거 잣대에 비춰보면 발언 하나 때문에도 낙마하고 사진 한 장이 드러나서 낙마한 경우가 부지기수였습니다. 과연 저는 이번 청문회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고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지점이었냐. 아마 이거는 여권이 강행은 하겠지만 아마 좀 이게 두고두고 나중에 부머랑으로 돌아올 수 있는 위치는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국무총리 임명은 그러니까 국회 본회의 인준이 꼭 필요한데 이 인사청문회 끝나고 나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송구하다면서 사과의 글을 좀 올렸습니다. 사과한 이유 뭐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스스로도 알고 있겠죠. 그 자료 하나 제출하지 않고 아니 입증할 자료를 이렇게 서류로 내지 않았잖아요. 어떤 면에서 볼 때 그거는 적절하지 않죠. 그리고 여당 의원들이 뭐 거의 100%까지는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다 보질 않아서 청문회를 거의 비호를 해요. 항상 그래 왔으니까 그건 여야가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굳이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아무튼 간에 김민석 후보자로서는 이게 깔끔하게 되지는 않은 건 다 알 거 아닙니까? 이종석 후보자의 경우 국정원 후보자 물론 무슨 속도 위반을 많이 했다고 해서 지적이 되긴 했는데 별로 얘기 없잖아요. 이거 문제 없이 통과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적격 보고서 채택하고 국정원장이야 국회 임명 동의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인준이 필요한 건 아니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어쨌든간 이런 만약에 의혹이 있었다는 거는 야당이 마냥 아무 일도 없는데 그렇게 지적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데 한계가 있지 않겠어요? 예. 그런 걸 아마 이제 김민석 후보자, 총리 후보자 스스로도 인식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과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가운데 NBS 여론조사를 보면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선에 대해서 잘했다가 45%, 잘못했다가 31%. 이 결과는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대통령 잘한다, 기대한다가 60이 넘었고 기대하지 않는다가 30, 거의 더블 스코어였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잘했다가 45고 잘못했다가 31. 모름 사실 무응답은 부정으로 사실은 카테고리를 분류해야 된다고 보면은 전 국민의 과반, 그러니까 60% 이상은 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운영을 기대한다고 얘기하면서도 이 지명에 대해서는 국민의 40%가 60%가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럼 이거는 대단히 괴리가 있고 간극이 있고 이게 굉장히 그 차이가 있는 건데 이런 점들은 저는 굉장히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돼. 결국 인사가 만사라고 합니다. 초대 총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강요에 대한 제초권을 갖고 있고 국무회를 통할하는 막중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기본적인 도덕성, 윤리성은 고사하고 국가 부채 채무 비율도 제대로 답변하지 못합니다. 일각에서는 그렇게 퀴즈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짜장면값 묻거나 배추값 물은 게 아닙니다. 버스비 묻은 게 아닙니다. 국가 채무 비율은 정치평론하는 저희도 압니다. 그런데 일국의 그 1인지하 만인 지상에 위치해 있는 그 국무총리가 이 국가 채무 비율, 그러니까 맥락을 보면 정말 모르는 거 맞습니다. 30%요? 근데 48%였잖아요. 이걸 과연 국민이 그러면은 과연 도덕성과 윤리성만 갖고 볼 것이냐? 도대체 그럼 업무,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했던 정말 업무 능력, 그다음에 청렴, 이런 것들이 전혀 아무도 부합하지 않는데 그럼 국민들이 이렇게 냉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첫 이렇게 인사에 대해서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기대는 하지만 인사에 대해서는 싸늘한 시선을 보낸다면은 이 간극과 괴리를 결국 좁히지 못하는 한 이재명 정부도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처럼 마지막에 지지율이 높은 대통령을 기억하고 싶다. 그게 쉽지 않아 보인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인선 여론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내란 특검 소식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이 어제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기각했는데요. 법원의 결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법원이 그 기각하리라고 예상한 사람이 많지 않았을 거예요. 네네. 전 당연히 그 체포영장 발부될 줄 알았는데, 근데 그 전에 이제 특검에 의견서를 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견서에서 특검이 소환을 요구하면 응하겠다. 이제 그런 이제 의견을 밝혔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제 기각한 것 같아요. 기각 이유가 체포영장은 또 이제 48시간 만에 구속 여부를 또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특검에서 소환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28일 날 오전 10시까지인가요? 오전 9시까지 했다가 이제 10시까지도 바꿨는데, 근데 글쎄 이 부분도 지금 처음에는 응하겠다고 그랬는데 지하 주차장으로 이제 통과하지 않으면 안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사실상의 거부 의사예요.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뭐 법불악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그거 웬만한 사람 다 알아요, 이제. 법은 평등하다, 법 앞에 평등하다 이런 얘기인데 그 왜 전직 대통령이 언제 그렇게 지하주차를 한 적이 있습니까? 대통령 퇴임하고 난 다음에 이거야말로 아직도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자신들이 그 지은 그 무도한 그 비상겸에 대해서 아직도 반성하지 못하고 있다. 그 부분을 아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게 안 하면은 이게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특검 측에서는 이건 사실상 조사를 거부한 거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관련 준칙에 따라서 비공개를 요청했는데 이게 윤 전 대통령이 수사를 거부한 게 맞느냐? 뭐 이렇게 또 반문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점이 좀 약간 딜레마가 될 겁니다. 특검이 더더군다나 이번에 체포영장을 바로 쳤는데 이게 그 법원이 기각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뭐 사실상 처음부터 이렇게 뭐 수월해 보이지 않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특검이 이제 의혹을 보이고 그다음에 수사에 대한 어떤 그런 열정을 보이는 건 좋지만 그렇다고 이게 절차와 과정을 위반하거나 정말 여기에 대해서 좀 부당하게 행동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특검이 사실은 어찌 보면 윤 대통령을 가장 고리의 정점으로 놓고 보고 있는데 뭐 조사실을 뭐 특별히 뭐 윤 전 대통령을 위한 조사실을 뭐 없이 하는 거 이런 건 뭐 이해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때 과거 문재인 정부의 이제 말하자면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해서 비공개 출석하거나 이런 게 준용된 원칙이 있다 그러면 거기 하는 게 맞지. 특히나 윤 전 대통령을 뭐 타겟으로 해서 망신 주거나 뭐 이런 식으로 저는 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보면은 법원에 재판 출석하는 게 다 공개되고 하는 이런 과정인데 굳이 이게 공개냐 비공개냐가 뭐 그렇게 특검의 수사 결과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중요한 사안이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증거와 어떤 그동안 수집한 수사 결과에 따라 가지고 윤 전 대통령이 죄를 입증하는 게 중요하지 어디 출석하고 어디 출석하지 않고 보여주고 안 보여주고가 특검의 어떤 그 결과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양쪽이 협의하면 된다. 만일 이것을 가지고 비공개 출석이 안 되면 당신 체포영장 또 발부할 거야. 이런 식의 협박용으로 쓰는 건 온당치 않고 보다 중요한 거는 이 내란에 대한 수사 결과가 모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한 점의 의혹이 없이 수사 결과를 드러내는 게 중요한 거지 특검이 마치 기싸움 하듯이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 수사 결과를 우리가 굳이 얘기한다 그러면 불필요한 논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나머지 2개 특검 수사도 좀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모레 출석 여부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그리고 최수영 정치평론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외출할 때 많이 바르는 자외선 차단제에 최근 미백이나 노화 방지 효과가 있다고 홍보하는 제품이 많습니다. 정말 그런 효능이 있는지 검사를 해봤더니 38개 종류 가운데 15%인 6종은 효능을 입증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손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름에 접어든 거리에 자외선 차단제 광고가 눈에 띕니다. 자외선 차단 효과는 물론 워터프루프, 내수성과 미백과 같은 기능성을 내세운 제품도 있습니다. 워터프루프 기능이 있으면 뭐 여름에 물놀이 갈 때나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자주 보고 사용하고 있어요. 이런 효능이 있다고 광고하려면 기능성 화장품 심사를 받거나 과학적 근거 자료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이 온 오프라인에서 많이 판매되는 자외선 차단제 38종을 조사한 결과 6종이 제품과 무관한 기능을 홍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자외선 차단제 뒷면엔 물에 강하다라는 워터프루프 기능이 적혀 있는데요. 하지만 기능성 화장품 심사를 받지 않고 내수성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겁니다. 두 제품은 기능성 심사 없이 내수성과 미백 효과를 강조했고 노화 방지, 트러블 케어 기능을 홍보하고도 입증하지 못한 제품도 있었습니다. 원료의 피부 진정 효과를 제품 자체 효능으로 오해할 수 있도록 표기한 경우도 적발됐습니다. 소비자원은 해당 사업자에게 문제가 된 문구를 수정하거나 삭제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기능성과 관련하여 심사를 받거나 또는 보고를 하지 않았고 과학적, 객관적 실증 자료 없이 기능성을 광고해 소비자가 사용 효과를 오인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 밖에 제품 4개가 자외선 차단 성분으로 포-MBC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포-MBC는 호르몬 불균형 등 내분비계를 교란할 수 있는 성분으로 미국과 유럽에선 금지됐지만 우리나라에선 함량 4% 아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제품 모두 국내 기준을 만족했지만 앞으로 포-MBC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고 식약처도 다시 위해성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할 때는 성분을 꼼꼼히 확인하고 객관적 근거가 없는 효과를 강조하는 광고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 7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금액 수준 결정을 논의 중인 가운데 노사가 의견 차이를 쉽게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근로자 위원들은 수년째 고물가가 이어지고 최저임금 산입 범위도 확대되며 노동자들 실질 임금이 하락했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4.7% 상승한 11,500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용자 위원들은 기업의 지불 능력과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 생산성 등 법에 예시된 결정 기준으로 살펴볼 때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인상하기 어렵다면서 거듭 동결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북한 강원도 원산의 대규모 해안 관광지구가 공사를 마무리하고 관광객을 맞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애착을 보였던 사업인데 당장은 러시아 관광객 유치가 목적으로 보이지만 향후 남북 관계의 변화를 이끌 매개체가 될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보도에 이종원 기자입니다. 해안가를 따라 고층 호텔과 테라스식 건물 등 숙박시설이 줄지어 들어섰습니다. 휴양지 분위기를 연출하는 조경도 갖췄고 곳곳에는 풀장과 기다란 워터슬라이드도 설치됐습니다. 긴 백사장, 명사십리를 자랑하는 북한의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로 건설계획 발표 10여 년 만에 준공식을 열고 관광객 맞이 준비를 마쳤습니다. 예술적 호환성과 연결성을 이룬 원산 갈마지구는 명실공히 세상에 둘도 없는 우리식의 해안 관광 도시입니다. 준공식엔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물론 부인 이설주와 딸 주애 등 가족이 총출동했는데 이설주의 공개 활동은 1년 반 만입니다. 그만큼 김 위원장의 애착이 컸던 사업으로 북한 매체들은 2만 명이 묵을 수 있는 숙박시설을 갖췄다고 선전했습니다. 김 위원장도 올해 가장 큰 성과 가운데 하나라며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 초 9차 당대회에서 다른 관광지구 건설 계획도 확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북한이 관광지구 개발에 열을 올리는 건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닌 관광산업을 일으켜 외화를 벌어들이는 게 우선적인 목적입니다. 당장은 러시아 관광객 유치가 목적으로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관광산업이 해외 정책 변화를 이끌 매개체가 될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I think he'll be happy to see him coming back. I think he has tremendous condo capability. He's got a lot of shoreline. 무엇보다 남측 관광객이 가장 큰 손이라는 건 북한도 과거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는 만큼 남북관계 개선을 바라는 이재명 정부에겐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2019년 김 위원장은 금강산 지구를 방문해 너저분한 남측 시설을 모조리 철거하라고 지시하면서도 남측 동포들은 언제든 환영한다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당장은 예단하기 어렵다면서도 과거 금강산 관광을 통해 남측이 대체 불가한 고객이란 건 북한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내일은 더위가 쉬어가던 중부지방에서도 기온이 제법 오르겠습니다. 우선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21도 등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수준을 보이겠고 낮 기온은 서울 27도, 대전 30도, 광주 31도, 대구 32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아지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30도 안팎의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새벽부터 오전 사이와 밤에 약하게 비가 오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자외선이 무척 강해지는 가운데 오존 농도도 짙게 나타날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관광지대에 들어막을 알리는 힘찬 호동이 울려 퍼졌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우리나라 1호 원전 고리 1호기의 해체를 최종 승인했습니다. 국내에서 원전 해체 첫 번째 사례인데요.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가 500조 원 규모의 원전 해체 시장에 발을 내디딜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전 한 기 해체 비용은 대략 8천억 원 안팎으로 고리 1호기 해체 비용은 1조 원가량입니다. 우리나라가 첫 원전 해체에 나서면서 기대는 세계 시장으로도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과 영국, 독일 등 세계 20여 개 나라에서 원전 215기가 영구 정지된 상태입니다. 이 가운데 해체가 완료된 원전은 25기에 불과합니다. 현재 영구 정지된 원전뿐만 아니라 앞으로 영구 정지될 원전까지 포함하면 25년 뒤 세계 원전 해체 시장 규모는 5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나라가 고리 1호기 해체를 계기로 원전 해체 시장에 눈독 들이는 이유입니다. 특히 고리 1호기 같은 대형 상업용 원전을 해체해본 국가는 사실상 미국이 유일합니다. 만약 이번에 우리나라가 기술을 입증한다면 해체 시장에 진출할 디딤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에서 한번 해체를 해가지고 그 경험을 갖다가 확실하게 쌓는 것이 중요하고요. 작업자도 안전하게 하고 외부로도 방사선 누출이 없으면서도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보여줘야 됩니다. 정부와 한수원은 이미 원전 해체에 필요한 상용화 기술 58개를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고리 1호기 해체를 계기로 원전 해체가 우리나라의 새로운 수출 먹거리로 떠오를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리 1호기의 해체를 최종 승인하면서 이제 나머지 고리 2, 3, 4호기의 운명에도 시선이 쏠립니다. 현재 3기 모두 계속 운전을 신청해 이르면 올해 안에 연장 가동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박나연 기자입니다. 고리 1호기 가동 뒤 2년 만인 1983년에 고리 2호기가 이후 1년 간격으로 3, 4호기도 잇따라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2호기는 2023년 4월에, 3호기는 지난해 9월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현재는 4호기만 가동 중이지만 곧 설계 수명이 종료됩니다. 이에 따라 3기 모두 설계 수명이 끝나도 가동을 연장하는 계속 운전을 신청해 현재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 운전 심사 과정은 3단계로 진행되는데 주기적 안전성 평가, 최종 안전성 분석, 방사선 환경평가와 공청회 순입니다. 그런 다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계속운전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고리 2호기의 심사 결과는 이르면 상반기에, 고리 3, 4호기에 대한 심사도 연말 중으로 판가름이 날 전망입니다. 심사를 조만간 마무리를 하는데 그 부분을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에 보고를 거쳐서 시기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저희는 빨리 하려고 하는데 현재로서는 수년이 됐다 거고요. 전문가들은 신규 원전 건설에 드는 비용과 기간을 감안하고 늘어나는 에너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계속 운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우선은 경제적인 이유고 두 번째는 CO2 배출량 이거 목표를 맞추는데 주안점이 있는 거죠. 그 계속 운전을 안 하게 되면 원자력 전기를 다른 전원이 이제 대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환경단체와 주민들을 중심으로 노후한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원전에 대한 안전성 평가와 함께 각계 의견 수렴, 그리고 정부의 정책적 판단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돼 고리 2, 3, 4호기의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사이언스 박나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시정연설을 하고 추가 경정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경기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선서 이후 22일 만에 국회를 다시 찾았습니다.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조 단위의 추경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건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 이후 불과 보름 만인 19일.
이 대통령은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급하게 추경안을 편성한 건 그만큼 우리 경제 상황이 절박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제 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것은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내수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게 지금 시점엔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취지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으로 생각됩니다. 경기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추경안은 크게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 투자 촉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전 국민에게 1인당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52만 원까지 소비 쿠폰을 지급하고 지역사랑 상품권 할인율 인상과 발행 규모 확대 방안 등이 담겼습니다. 사실상 파산 상태인 취약차주 지원 대책도 눈에 띕니다. 빚을 갚을 여력이 안 되는 113만 명의 7년 이상 된 5천만 원 이하 빚을 정리하는 게 대표적입니다. 도덕적 해이와 형평성 논란을 고려해 성실히 빚을 갚는 소상공인들에게 분할 상환 기간 확대, 이자 추가 감면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번 추경안에는 도로 등 사회 간접 자본과 AI 산업 등에 대한 3조 9천억 원 규모의 투자 촉진 예산도 들어갔는데 이 대통령은 빠진 게 있다면 주저 말고 의견을 내달라고 국회에 당부했습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에는 추경안에 대한 설명 외에도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드러내는 대목도 담겼습니다. 외교에는 색깔이 없다며 실용과 국익을 강조했고 공정성장이라는 화두도 던졌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이 대통령은 시정연설 첫머리에서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 경제를 살리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고 운을 뗐습니다. 이어 저성장이 계속되면 경쟁과 갈등이 격화하는 악순환에 빠진다며 공정성장을 언급했습니다.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성장의 문을 열어야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장보다 분배를 우선하는 경향을 보였던 과거 진보 정권과 달리 성장과 공정을 함께 언급하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부각한 겁니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중도 보수와 실용을 강조했던 이 대통령의 기조가 시정연설에서도 드러났다는 해석입니다. 이 대통령은 외교 문제에서도 진보 보수가 아닌 국익이 유일한 선택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통상과 공급망 문제를 비롯한 국제 질서 변화에 슬기롭게 대응해야 합니다. 자본시장을 정상화하면 국민이 바라는 코스피 5천 시대를 열 수 있다고 재차 약속했습니다. 또 기득권과 새치기가 아닌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나라, 예측 가능한 사회를 위해 합의를 지키자고 호소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20여 분간 이어진 연설에서 경제를 24번 언급하며 추경 필요성을 강조했고 성장이 12번, 공정이 5번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시정연설에 대해 어려운 민생 해결을 위해선 결국 여야의 협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거라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에 와서 이제 제가 을이라며 낮은 자세로 협치를 부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수로 환호했지만 국민의힘은 침묵으로 일관하며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단에 오르기 전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를 먼저 만난 이재명 대통령은 시종일관 미소 띤 얼굴로 소통과 협치를 당부했습니다. 제가 이제 을이 됐기 때문에 각별히 잘 부탁드립니다. 본회의장에 들어설 땐 여야 의원 모두가 일어나 이 대통령을 예우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한 명 한 명과 눈을 마주치며 악수한 이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도 통합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은 대통령 혼자 또는 특정한 소수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여당은 12차례 박수갈채로 호응했지만 야당은 무거운 침묵을 택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응이 없는데 이러면 좀 쑥스러우니까.
이 대통령은 퇴장할 땐 국민의힘 의원들과도 손을 잡았습니다. 어색한 표정도 덜어 있었지만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여럿 포착됐습니다. 여당은 민생제일주의 이재명 정부의 철학이 잘 담겼다고 호평한 반면 국민의힘은 말 따로 행동 따로는 안 된다고 경계했습니다. 절박한 예산 이런 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직접 잘 설명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극소수 야당인 우리 국민의힘의 목소리에 경청해 주시고 귀 기울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여야의 온도차는 있었지만 이 대통령의 국회 연설 데뷔 전은 고성도 시위도 없이 비교적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마무리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을 마친 뒤에 용산 대통령실 주변 골목 상권에 있는 식당을 예고 없이 찾아서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후 안규령, 전운수 부대변인과 최소한의 경호 인력을 대동하고 대구탕집을 찾아서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에 대통령실로 돌아가는 길에 주변 가게 주인을 비롯한 시민들과 악수를 하고 사진을 함께 찍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 강효정 대변인은 이런 방식으로 골목 경제가 활성화돼야 마중물이 돼서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신호를 나타낸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낙점된 김민석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파행으로 끝난 뒤에도 여야의 장외 공방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 발목 잡기를 넘은 대선 불복이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무자격 총리는 지명 철회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밝은 표정으로 동료 의원들과 악수합니다. 국회의원 자격으로 찾은 본회의장, 이미 인준을 마친 분위기입니다. 이틀간의 인사청문회를 끝낸 김 후보자는 삶의 팍팍함 속에 공적 책임을 다해왔지만 국민 눈높이에 미흡하실 대목들에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인준된다면 국민과 하늘을 판단 기둥으로 삼겠다고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아 도덕성 검증이 불가능했고 국가부채 비율조차 모르는 무자격자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명 철회가 곧 협치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총리는 분명 안 된다라고 후보 얘기하니까 알았다 그러면서 툭 치고 가더군요. 김민석 총리 지명자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주실 것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석자가 국정 지지율이 50%를 넘는 것도 야당이 같이 봐달라는 말씀을 답변해 주셔서 더불어민주당은 하지만 야당이 인사청문회 파행을 유도한 건 국정 발목 잡기를 넘어 대선 불복 의도라고 강하게 받아쳤습니다. 청문회장은 검사 신문실이 아니라면서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단독 처리하겠다고 야당을 압박했습니다. 만약에 인청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는다고 하면 합의가 어려우면 그 더불어민주당은 인준에 대한 흑을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다. 김 후보자 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이른바 유곽원 장롱 발언을 놓고 허위다 물타기다. 여야는 나란히 법적 조치까지 예고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야당의 반발로 미뤄진 데 대해 대통령실은 여야의 협치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강효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심사 보고서 채택이 불투명하다는 데 대한 대통령실 입장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도 여야의 협조가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라며 이런 요지가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에도 반영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임위원장 배분 등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는 여야가 지도부끼리 오찬 회동을 했는데 역시나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사실상 협상이 결렬되자 더불어민주당은 단독 본회의 개의를 예고했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경안을 심사할 국회의 시간이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여야가 또 만났습니다.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까지 4시 오찬 회동했습니다. 지난 18일부터 꼬박 일주일 넘게 협상했지만 90분 줄다리기 끝에 이번에도 입장차만 확인했습니다. 민주당은 본회의를 열자 국민의힘은 야당의 몫인 법사위원장을 달라 도돌이표가 반복된 겁니다.
합의 처리하면 가장 좋겠지만 불가피하다고 한다면 예결위원장 선임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 내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법사위나 예결위원장을 야당에게 양보하지 하는 것을 요구했고 들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현재 본회의 개최는 협력하기 좀 어렵다. 민주당 지도부는 결국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개최를 요청했습니다. 일정대로 추경을 처리하려면 단독 처리도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6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가 되려면 내일 본회의를 열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공석인 상임위원장을 일괄 선출할 방침인데 예결위원장의 3선 한병드 의원, 법사위원장의 4선 이춘석, 문체위원장의 3선 김규흥 의원을 내정하고 의원들에게도 알렸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전 의원의 국회 대기령을 내렸습니다. 상임위원장 배분에 이어 국무총리 인준안 표결과 추경안 심사까지 첨예한 쟁점이 쌓여 있어서 국회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국민의힘이 다음 달 1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새 지도부 구성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와 비상대책위원장 임명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당 공고를 통해 전국위원회 개최를 위한 상임 전국위원회를 내일 오전 비대면으로 열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선 패배 뒤 비대위원 전원이 사퇴한 가운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는 오는 30일로 종료됩니다. 지하철역 살해 예고부터 헌법재판소 방화까지 넉 달 동안 무려 8건의 협박글을 인터넷에 올린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는데 사건을 검찰로 넘긴 경찰은 추가 범행이 있는지 조사 중입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인터넷 커뮤니티에 지하철 1호선 부천역에서 오전 10시 살인을 하겠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당시 잇따른 살인 예고에 시민들은 불안에 떨었고 부천역 주변에 경찰이 긴급 배치됐습니다. 여대 남녀공학 전환 논란 당시에는 반대 학생들을 겨냥해 흉기 사진과 협박글이 SNS에 올라왔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에 경찰이 수색까지 벌였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해당 글들을 추적해보니 모두 20대 남성이 벌인 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살해나 폭발물 설치 계획하셨나요? 아동 음란물을 왜 올리지? A씨의 범행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부산역에서 여성을 살해하겠다. 탄핵 전국대는 헌법재판소에 불을 지르겠다는 글까지 올렸습니다. 넉 달 동안 이어진 범행은 A씨가 지난해 12월 흉기 사진과 초등학교 여학생 5명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올리면서 혐의가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IP 추적 등을 통해 최초 범행 8개월 만에야 검거했는데 모두 8건의 협박을 올린 A씨는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협박과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또 아동 음란물 소지 정황을 포함한 여죄를 포착해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남성 전용 수면방에서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혐의로 15명을 검거하고 7명은 구속 상태에서 8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검거된 마약 투약자의 유통책을 추적하던 경찰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23번에 걸쳐 홍콩에서 구매한 필로폰을 밀반입해온 40대 남성 A씨를 검거했습니다. 이어서 경찰은 서울 서초구에 있는 남성 전용 수면방에서 마약을 투약한 채 성관계를 벌인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자들을 대거 체포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 개명 전 최순실 씨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안 전 의원의 일부 발언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최 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2심을 일부 사안에 대해 뒤집고 파기환송했습니다. 안 전 의원은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10차례에 걸쳐서 방송 등에서
최 씨의 해외 은닉 재산 규모가 수조 원에 달하고 자금 세탁을 위한 독일 내 유령 회사가 수백 개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은닉 재산 규모 관련 발언은 의견 표명일 뿐이고 독일 내 유령 회사 발언은 허위일 여지가 크지만 당시 국정농단 의혹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상황에서 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전북교육감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서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됐고 전북교육청은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윤지아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 토론회에서 서거석 교육감은 전북대 총장 재직 시절 이규재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있느냐는 상대 후보의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거짓 답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서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폭행 사실이 인정된다며 SNS에 올린 글을 허위 사실로 판단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당선될 목적과 허위의 사실, 그리고 공표 등에 관해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벌금형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교육감직 상실이 확정되자 서거석 교육감은 강한 유감과 아쉬움을 표명하면서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진실과 동떨어진 판결에 당황스럽고 유감입니다. 이것으로 해서 전북교육 대전환의 여정을 멈추려고 합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등은 즉각 환영 입장을 내고 서 교육감의 사과와 전북교육청의 철저한 쇄신을 요구했습니다. 전북 도민과 교육가족 앞에 공식적으로 사과하십시오. 이제 전북교육은 정의와 상식,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서거석 교육감은 앞선 교육감과는 달리 기초학력 신장과 전북교육 대전환을 촉구하며 교육정책을 펴왔습니다. 당분간 재선거가 없어 한동안 수장이 없는 상황을 맞은 전북교육청은 크게 술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서거석 교육감의 직이 상실되면서 전북교육은 부교육감 대행체제로 전환됐습니다. 교육감 선거는 내년 6월 지방선거와 같이 치러질 예정입니다. YTN 윤지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모레 출석해서 조사받으라고 통보한 내란 특검팀이 변호인 측의 비공개 출석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박지영 내란 특검 특별검사부는 오늘 서울 고등검찰청에서 기자들을 만나 출입 방식의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하주차장 출입이 안 되면 특검의 출석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변호인 측의 주장에 대해서 출석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특검보는 그러면서 이런 경우라면 누구라도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면서 체포영장 재청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박 특검보는 전두환과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누구도 지하로 들어온 적은 없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여러 가지 의혹 수사를 맡은 민중기 특검팀은 김 여사 소환은 계속 검토하고 있으니 조만간 이루어지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박상진 특검보는 서울 서초동 임시 사무실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서 소환 시점을 언제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민중기 특검은 출근길에 김 여사도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느냐고 묻자 사건도 이첩받기 전이라면서 여러 의견을 듣고 의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역대 가장 성공한 K 콘텐츠로 꼽히는 오징어 게임의 마지막 시즌이 내일 공개됩니다. 이어 주말에는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거리 퍼레이드도 펼쳐집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잠시 후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왜 나만 살려둔 거야? 왜 나만 살려둔 거야? 반란에 실패하고 가장 친한 친구도 잃은 기훈. 다시 게임에 참여하게 된 기훈의 운명이 결국 어떻게 될지가 시즌3 최대 관전 포인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을
마음을 먹게 되고 그것을 행하게 되는 어떤 그런 그 이야기와 결심으로 이제 다시 또 변모해가는 시즌 1의 오일남, 시즌 2의 프론트맨처럼 시즌 3에선 어떤 참가자가 반전 이야기의 중심이 될지도 관심입니다. The game of Squid Game Season 3 is gonna way harder than Squid Game Season 2. 훨씬 더 잔인해질 거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번 마지막 시즌에서는 어떤 새로운 놀이가 등장해 참가자들을 삶과 죽음의 경계에 몰아넣을지 기대감도 큽니다. 제가 했던 게임에다 기초를 두고 뭐 조금씩 바꿔서 만들었던 거고 지금 여기 예고편은 등장하지 않지만 또 새로 마지막 또 숨겨진 게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말엔 서울시와 함께 서울 광화문과 시청 앞에서 대규모 홍보 행사를 엽니다. 영희 핑크가드처럼 드라마를 대표하는 캐릭터들이 1시간 동안 길거리 퍼레이드를 선보이고 주연 배우들과 팬들이 만나는 이벤트가 마련됐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걸그룹 블랙핑크가 다음 달부터 시작하는 월드 투어를 앞두고 멤버 4명이 함께하는 예고 영상을 올렸습니다. 소속사 YG 엔터테인먼트는 해외 유명 연출진과의 협업으로 미국 랜캐스터 인근 사막 등 현지 로케이션으로 촬영됐다면서 최상의 결과물을 위한 모두의 노력이 이번 투어에서 어떻게 완성될지 지켜봐달라고 밝혔습니다. 내일은 전국에서 무더위가 예상됩니다. 더위가 쉬어간 중부지방도 서울 27도 등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고 특히 대구 32도 등 남부지방은 한층 더 더워지겠습니다. 더위에 지치기 쉬운 만큼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틈틈이 수분을 섭취하고 시원한 곳에서 휴식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새벽부터 오전 사이 그리고 밤 한때 약한 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또 낮에는 자외선이 강해지겠는데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매우 높음에서 위험 수준까지 치솟는 곳도 있겠고 충청, 이남은 오존 농도도 짙어서 야외 활동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위의 기세가 점점 강해지겠고요. 주말인 모레는 다시 전국 대부분 지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철에는 비브리오 폐혈증이 급증하기 때문에 해산물 섭취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선 어패류는 5도 이하에서 보관해야 하고 꼭 깨끗하게 씻은 뒤에 조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85도 이상에서 충분히 익혀서 먹고 균의 침입을 막을 수 있도록 손질 시 고무장갑을 착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날씨 캔버스의 김수연, 이혜민이었습니다. 뉴스 플러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